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도 왜 몸은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매번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늘 같은 패턴으로 일을 미루고 중도에 포기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마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도 아니고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면의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자꾸만 원래의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정신력이 부족한 탓이야. 하지만 카를 융은 이런 진단이 너무나 단순하며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더 깊은 원인 없이는 스스로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마음 전체를 통제하는 주체가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지금껏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또 다른 당신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암암리에 빚어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일을 미루는 습관이나 특정 행동에 대한 중독, 심지어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더 강한 의지를 강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카를 융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내면의 코드를 바꿀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변화가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다면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당신 내면의 더 깊은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장. 왜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면서도 좀처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내면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위기 상황도 아니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고통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치 삶이라는 무대가 펼쳐지고는 있는데 정작 내 인생 같지는 않은 그런 묵직하고 희미한 통증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며 모든 것을 괜찮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이름 모를 어떤 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보통 사람을 부서뜨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얼어붙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부서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데 익숙해지고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한때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것들을 끝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뎌집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스스로를 가로막는 행위가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는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묻지 않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예를 들어보죠. 며칠간의 스트레스 끝에 어떤 사람이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리라 다짐합니다. 휴대폰은 일찌감치 멀리 두고 푹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은 한결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이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모호한 구석도 부족한 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사람은 어김없이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잠깐만 봐야지 하던 것이 조금 더, 또 조금 더 이어지다가 결국 지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합리적인 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는가? 융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인생의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결정적인 단서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최선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항상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자기 파괴라는 현상이 태어납니다. 융이 다른 많은 심리학적 접근법과 달랐던 점은 그가 이러한 모순을 즉시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해해야 할 하나의 사실로 다루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그 어떤 심리적 행동도 임의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방해한다면,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왜 이리 나약한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자아라고 배웁니다. 결심만 하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삶의 경험은 그것이 거의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인간은 수많은 움직임이 공존하는 하나의 공간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뒤로 잡아끄는 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힘들이 인식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그 결과는 기나긴 정체 상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의식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언어로 사유하고 논리를 세우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심리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의식이라는 조명 밖에서 일어나며 종종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조명 밖의 일들입니다. 융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생생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과 같아서 우리는 그 빛이 닿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 뒤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욕망과 기억, 감정, 그리고 충동들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광대한 무대 뒤편이 존재합니다. 이 무대 뒤편과 무대 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관객들은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와중에도 연극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융은 의식이나 의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힘과 싸우고 있지 않을 때에만 의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억지로 나아가려 할 때 당신은 항상 자신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움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는 무의식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반응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파괴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매매지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언가가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무대 뒤편으로 밀려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한 스스로를 가로막는 현상은 점점 더 정교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언을 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당신의 익숙한 경험을 다른 불빛 아래에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빛이 아니라 관찰하는 빛 아래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융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 말들이 당신 내면에 익숙한 어떤 움직임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용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당신 안에서 어김없이 나타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글로 적거나 그저 알아차리는 행위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부터 더디지만 한층 더 진실한 길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통제하는 자아라는 환상. 만약 우리가 지난 편에서 자기 파괴가 나약함이 아닌 내면의 신호임을 인지했다면 다음 질문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과연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익숙해서 좀처럼 의심받지 않는 우리 내면 깊숙한 믿음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바로 의식적 자아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한다는 것.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저 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여기는 생각 말입니다. 더 많은 절제와 더 나은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믿음. 칼 융은 이 명백해 보이는 믿음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진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의 관점으로 볼 때 더욱 빛을 발하는 한 신화가 이 점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시시푸스는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지만 꼭대기에 다다를 때마다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형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보통 시시푸스는 무의미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융의 렌즈를 통과하면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시시푸스는 나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나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비극은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보다 더 거대한 구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푸스는 자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이라 확신하는 자아 말입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때마다 그는 형벌의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더 강하게 밀어붙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비극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 모습에서 현대인과의 무서운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내면의 저항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 통제하려 하고 더 많이 실패할수록 우리는 의지를 더욱 단단히 움켜줍니다. 이 통제의 환상이 왜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자아의 진정한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한 개인이 현실 세계에서 방향을 잡고 생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아가 제자리를 벗어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를 부여받을 때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아는 인격 전체가 아니라 단지 그 중심일 뿐이다. 이 혼동으로부터 자아는 마치 내면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그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조용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통제하는 자아라는 환상은 인간이 그 경계를 잊어버렸을 때 생겨납니다. 자아는 언어와 논리, 그리고 자기 서사를 이야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절대적인 중심이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심리적 삶의 대부분은 언어를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기억, 충동,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패턴들을 통해 움직입니다. 자아는 이런 요인들을 볼 수 없기에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환상은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스케줄과 목표, 그리고 규칙을 통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삶을 최적화해야 할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축적된 소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정들, 혹은 의미에 대한 답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배제될 때 시스템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첫 번째 반응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파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식적인 반항으로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반작용으로서 말입니다. 자아가 인격의 나머지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를 밀어붙이려 할 때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 무기력, 혹은 과거의 지점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선택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변화에 가까워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출발점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그려보기 위해 자아를 뱃머리에 서 있는 사공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오직 눈앞의 물결만 보며 자신이 항해 전체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노젓는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며 수면 위로 보이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에는 그 자체에 물살이 있고 숨겨진 소용돌이가 있으며 사공이 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배가 항로를 벗어날 때 사공은 자신이 노를 충분히 세게 젓지 않았다고 여기며 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물살에 맞서 싸울수록 배는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사공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제의 환상은 자아가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결정들이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무의식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동기를 잃었다고 말할 때 그 동기는 어쩌면 더 깊은 부분이 자아가 강요하는 길을 더는 믿지 않기에 이미 철회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것을 볼 수 없기에 그 현상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윰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아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감효받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즉시 억누르지 않는다면 내면의 재구조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든 통제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대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자아의 역할을 제고할 때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융이 포기나 혼돈 속의 삶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책임감이나 이성, 계획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아와의 절대적인 동일시를 경고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아 그 자체라고 믿을 때 당신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심리적 삶 전체를 한순간에 의식하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 그 대가는 종종 깊은 탈진과 자기 파괴의 오랜 순환으로 나타납니다. 융이 제안한 돌파구는 자신을 더 완벽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라는 환상 그 자체를 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아는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시포스처럼 맹목적인 의지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대신 한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마주한 산의 구조 자체를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항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으로부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힘으로 억누를 때가 아니라 자아를 더 깊이 이해했을 때 비로소 풀려날 기회를 얻습니다. 세 번째 장, 페르소나와 그림자, 소리 없는 내면의 전쟁. 자아를 더는 절대적인 통제자로 보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은 차원의 갈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내보이는 나, 즉 페르소나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내전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단일하고 통합된 존재가 아니라 분열된 조각들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분열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더 깊은 내면에 실제하는 자기 자신 사이의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소나는
적응의 필요성에서 태어납니다.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안전하게 살아남도록 돕는 심리적 가면이죠. 페르소나는 기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점차 그 가면이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게 될 때 시작됩니다. 그 역할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명명한 영역으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림자에는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아 드러낼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 야망, 취약함, 예민함,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를 틀린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거부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리 없는 내전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갈등을 명확히 그려보려면 인간의 마음을 앞마당이 잘 가꿔진 집 한 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은 밝고 단정하며 정해진 격식에 따라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죠. 하지만 그 집 뒤편에는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것들을 쑤셔 넣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그 방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외면당한 감정, 욕구, 충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의 압력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융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밤은 스스로 문을 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성이 아닌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택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의식적인 반항이 아니라 심리체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으로서 말입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막 비상하려는 순간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우세해질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옳고 선하며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데에만 쏟아부어질 때 그림자는 반발합니다. 성공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지워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짧지만 날카로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더욱 검고 짙어진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대상도 수리되길 기다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 존재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의식적인 삶의 밖으로 밀려날 때 그림자는 선택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자신만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종종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 파괴는 더 이상 신비롭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페르소나의 안에서만 살아갈 때, 사회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할 때, 남겨진 다른 부분들은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 기울일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남은 유일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페르소나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왜 소중한 것들을 망치고 있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융은 그런 순간들을 정신이 스스로를 교정하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는 신호로 말입니다. 제게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직장에서는 그의 프로 정신을 높이 평가받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안정적인 쪽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유도 모른 채 잦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그는 승진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 날려버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며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억압되었던 그 부분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의 초대장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삶의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라는 초대장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자신을 불신하거나 페르소나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야 할 두 가지 힘으로 바라보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당하면 그 사람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불균형은 언제나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융이 여기서 남긴 교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솔직해지라거나 가면을 벗어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일부가 어둠 속에 갇힌 채로는 누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심리적 성숙은 완벽한 이미지가 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적으로 취급하기를 멈추고 중요한 정보를 품고 있는 일부로 보기 시작할 때 마침내 내전은 대화로 전환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당신 안에 무언가 익숙한 것을 건드린다고 느낀다면, 무언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건드린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은 당신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또 다른 일부도 함께 듣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때로 진정한 대화는 해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 없는 내면의 전쟁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네 번째 장, 융의 지혜로 뇌를 이해하기. 억압이 아닌 대화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미묘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잘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법.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각성이 시작됩니다. 억압이나 조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변화하려면 더 강인해지고 더 절제하며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칼 융에게 있어 이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해야 할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절제라는 세련된 이름의 폭력으로 다스려질 때조차도 말이죠.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들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협조적이 되기는커녕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다가 일을 미루는 습관이나 슬플 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화가 나면 당장 진정하라고 명령하며, 두려울 땐 나약함을 탓하곤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권장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분열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의식의 영역 밖으로 밀려날 뿐이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뇌의 작동 방식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종종 반동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지 말라는 명령어에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 느끼지 않으려, 반응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뇌는 그것이 다시 떠오르는지 감시하기 위해 바로 그 내용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끊임없는 감시 과정이 억압된 것의 강도를 더욱 증폭시켜 결국 가장 통제력이 약해진 순간에 더 강력한 힘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는 결코 절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인 자기 자신에게 내면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핵심을 꿰뚫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융에게 있어 정신을 깨우는 길은 어둠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단 의식에 의해 그 존재를 인정받은 내면의 한 부분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삶의 구조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융이 말하는 대화란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타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대화는 하나의 심리적 태도입니다. 내면의 경험이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을 때까지 기꺼이 그 곁에 머물러 주려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어떤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즉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거나 분석하거나 혹은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융은 다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감정이 의식 안에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과 그 감정의 관계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온전히 지배당하지도 억누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오케스트라의 조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잘못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악기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린다면 음악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약해지고 깊이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거슬리고 불편한 소리를 포함한 오케스트라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조화를 향한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대화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전체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일을 미루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그 부분은 더 이상 내부에서 과정을 방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서둘러 그 불을 끄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충분히 인식될 때까지 그저 함께 머물러 주는 겁니다. 많은 감정들은 해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봐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우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폭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융의 방식으로 정신을 깨운다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소모되던 막대한 에너지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변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일 아침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거든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분석하지도 도망치지도 마세요. 그저 속도를 늦추고 고르게 숨을 쉬며 그 감정이 당신의 주의 안에 몇 분간 머무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무런 행동도 어떤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가 보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포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승리가 아닌 화해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세상과의 화해가 아닌 한때 버려졌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과의 화해 말입니다. 억압을 멈출 때 당신은 내면에 더 이상 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적이 없을 때 정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됩니다. 요란하거나 폭발적이지 않지만 고요하고 심오한 과정. 융은 그 과정을 개성화라 불렀습니다. 5번째 파트, 개성화. 내면의 전쟁이 끝나면 자기 파괴적 행동 역시 자취를 감춥니다. 만약 내면과의 대화가 일시적인 노력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된다면 한 사람이 더 이상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자신을 끌어당기지 않아도 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칼 융은 이를 눈부신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이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내면의 분열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고요한 과정으로서 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개성화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 개념을 결코 성공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덕이나 표면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개성화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보여지는 일부로만 살아가는 대신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서 벌어지던 내면의 전쟁이 종식될 때 이는 어느 한쪽이 제거되거나 굴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느 쪽도 외면당하지 않기에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파괴적 행동은 심리적 기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한 구독자분께서 무게감 있는 짧은 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중요한 순간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을 한동안 구독하면서부터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제가 항상 외면하던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 무언가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융의 관점을 통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더 이상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파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즉 개성화가 실제 삶에 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수많은 자기 파괴적 행동들이 결코 나약함이나 의지 박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근원에는 정신의 더 깊은 지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게 될 때 무의식은 그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편함으로, 그 다음엔 내적 갈등으로, 그리고 마침내 삶을 뒤흔드는 행동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한 강력한 신호들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때 굳이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화가 당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욱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여전히 지치는 날도 있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으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바뀝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는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배신감이야말로 자기 파괴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사라지면 파괴는 더 이상 지속될 이유를 잃습니다. 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생의 특권이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거나 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훨씬 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될 때 나는 누구인가? 개성화가 진행되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변화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무언가가 아직 진실하게 살아내지지 못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신을 서둘러 고치거나 탓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호기심과 존중을 가지고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성숙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상태 말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조율이 어긋난 오케스트라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악기는 고유의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음악은 혼돈에 휩싸입니다. 듣는 이에겐 소음만 들리고 연주자들은 긴장과 피로에 지쳐갑니다. 개성화란 어느 악기 하나를 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음악은 아름다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집니다. 자기 파괴란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과 같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뇌를 해킹한다는 것은 생각을 통제하거나 감정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아가 더 이상 가혹한 문지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질 때, 다른 부분들이 공존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방어 기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조화로운 감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감각이 존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화는 또한 다른 종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기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기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감정들에 삼켜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배신한다는 느낌 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벌하지 않으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개성화가 펼쳐지면서 사람은 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동은 더욱 일관성을 띠게 됩니다. 규율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뒤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은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파괴는 자기 파견을 패배한 적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장치처럼 소멸합니다. 이 여정의 가장 깊은 교훈은 당신이 칼륨을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쳐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융은 사람들을 선한 존재가 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존재가 되라고 초대했습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도 추방당하지 않을 때 정신은 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은 승리가 아닌 화해를 통해 끝납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 삶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 전쟁터가 아니게 됩니다. 그곳은 당신이 온전히 현존하며 선택하고 더 진실한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할 필요가 없을 만큼은 충분히 진실한 삶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당신의 뇌가 예전에 당신을 자기 파괴의 고리 속으로 끌어당겼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융은 자기 파괴가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분열된 마음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여러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뇌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포기하게 만들고, 혹은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통해 당신을 되돌리도록 강요받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뇌를 해킹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 단련시키거나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통제하려는 자아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던 부분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내면의 시스템은 스스로 재편성됩니다. 내적 전쟁은 종식되고 자기 파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잃습니다. 남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 스스로를 뒷걸음질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기를 멈췄기에 뇌 역시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잠시나마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순간을 기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인간 마음의 깊이를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